코스닥 상장사 DYPNF가 CFD 계좌에서 나온 반대 매매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G증권이 매도 상위 증권사의 이름을 올리면서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자금난에 직면한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그 중심에 선 P2E 코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P2E 서비스 허용을 위한 로비설까지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게임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반대매매 폭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 슈퍼개미의 CFD 반대매매 물량에 한 코스닥 상장사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8개 종목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에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SG증권과 키움증권이 매도 상위 증권사의 이름을 올리면서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 오늘 먼저 이 하한가 사태부터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오늘 하한가를 맞이한 종목 유가증권 시장의 신대양제지와 코스닥 상장사 DYPNF입니다. 신대양제지는 골판지의 원재료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벌이고요. DYPNF는 각종 산업 재료를 공정에 맞게 가공하거나 처리를 돕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각각의 시가총액은 2,500억, 3,000억 원 남짓이고요. 이 두 종목은 모두 오늘 개장 직후 급락했습니다. 신대양제지는 27%가 넘는 낙폭을, DYNF는 하한가를 직행한 건데요.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도 장 초반부터 주가가 녹아내렸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겐 데자뷰였습니다. 지난달 24일 터졌던 8종목 급락 사태의 여파일지 혹은 또 다른 충격의 신호탄일지 긴장 속에 보낸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다른 종목에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그럼에도 좀 시장이 긴장한 건 장 초반에 이 종목들 매도 물량이 SG증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맞습니다. 앵커 말대로 오늘 하한가 종목과 지난달 빠졌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SG증권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만큼 SG증권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대양제지의 경우 장중, 이베스트와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의 매물이 추가됐고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SG증권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DYPNF는 장 초반 매도 흐름을 끝까지 이어갔고요. 이 두 종목의 차트에서도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확인하는 텐데 3년 전부터 우상향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방이나 다우데이터만큼 급격히 오르진 않았지만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와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주주들 사이에서 또 SG냐? 어쩐지 이유 없이 오르더니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예, 지금 3년간 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점, 주가 흐름이나 이 매도가 나온 루트를 봤을 때 좀 의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두 종목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가 신용잔고율인데요. 예. 이 두 종목의 신용잔고율은 5에서 7%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각각 코스피 전체 종목 900여 개 중 23위, 코스닥 1,600여 개 중 38입니다. 신용잔고율은 전체 상장된 주식수에서 신용거래, 즉 빌린 돈으로 사들인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주가가 내려갈 때 신용을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앞선 8종목들은 폭락 직전 신용잔고율이 10%를 기록했었죠. 오늘 두 종목들 역시 추가 하락이 발생한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DYPNF의 경우 오늘 하한가에 62만 주가 넘는 물량이 거래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 호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5%만 넘어가도 이 신용 잔고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회사에서는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예, DYNF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긴 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이뤄진 것은 일단 맞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신용거래 물량이 쏟아진 것을 하한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분율 2%의 주주가 가진 전체 물량에 해당하는데 이 주주는 기업 탐방과 컨퍼런스 콜에도 참가한 바 있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다만 CFD 때문인지는 정확히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선 본인이 반대 매매를 당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부터 DYP-NF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회사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큰 레버리지 차입까지 사용했다는 건데요. 과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 하락이 앞선 8개 종목 사태와는 무관하였다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CFD 사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진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종목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래 구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CFD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이더라도 증권사가 주문을 하기 때문이죠. 거래소에선 심지어 해당 주문이 CFD 거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거래 경로를 역추적해야 투자자 신분이나 이상거래 징후 파악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이 CFD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3,400개 모든 CFD 계좌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현재 감시 시스템으로는 제2의 SG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CFD가 모험 투자 활성화라는 본 취지에서 어긋나 주가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인 만큼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매도 리포트에 이어진 오너 리스크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격인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상장된 에코프로그룹 계열사 삼형제가 이틀 연속 악재에 요동쳤습니다. 지난 11일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오늘은 MSCI 한국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라 기대는 높지 않았지만 막상 지수 편입에 실패하자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게 아니냐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하락 신호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잔고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8천억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주회사 격인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5월에만 개인 투자자는 에코프로 주식만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학개미가 주가 방어에 나선 이유는 한 가지. 주가 과열이라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두 종목을 3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종목대 매물대를 살펴보면 개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3월부터 현재까지 매물대를 분석했더니 에코프로는 44만 원에서 53만 원 사이에 전체 30% 가까운 2천만 주 넘는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에코프로 주가는 54만 4천 원. 주가가 더 내려갈 경우 해당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물량을 팔아치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9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전체 40% 가까운 물량이 몰려 있는데 현재 주가는 22만 7,500원으로 해당 매물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매물대가 물론 주가의 지지선 역할도 하지만 8월 MSCI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하기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호재도 눈에 띄질 않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일방적인 러브콜을 받아오던 에코프로 삼형제가 잔인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PC와 모바일 화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여론조작 논란 속에 폐지됐던 실시간 검색어와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산업일부 이근영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제 실검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검이 부활하는 거다, 아니다, 좀 비슷한 뭐 서비스다.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다음 포털이 지금 이미 출시한 투데이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현재 웹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판별해서 5개 정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하반기에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는데 모바일 앱에서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어떤 트렌드나 어떤 키워드가 이용자의 화면에 뜨게 되고 이걸 이용자가 클릭을 해서 뭐 다른 웹페이지나 기사 같은 데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뭐 무엇에 관심 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절대 아니다, 실검이 아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업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존과는 다르게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최대 관심사를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대체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을 좀 무작위로 제시를 한다라는 점이 다르다는 거고요. 또 기존에는 이 포털 창에 입력된 어떤 검색어를 기준으로 관심도를 측정을 했다면 네. 여기서는 뭐 각종 뭐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뭐 개인의 창작물 이런 곳들에서 관심사들을 종합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검색량을 늘려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실검 있을 때 이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 이게 뭐 가짜 정보였지만 실검 1위를 한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내놓는 서비스가 세상의 관심사는 뭐 어느 정도 포함을 하지만 이런 조작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는 이 키워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 분석 시간을 기존 어떤 그 실시간 검색어 때보다 훨씬 더 좀 늘려잡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관심사라기보다는 비교적 어떤 최근의 관심사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이 초개인화, 어떤 이용자의 평소 뭐 콘텐츠 이용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관심사가 추출이 되는지 이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어떤 상업적 이용이나 조작에 대한 의혹 또 얼마든지 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이제 과거 실검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비난받을 소지만 좀 덜어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펄쩍 뛰면서 실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어쨌든 이제 당초 예전 과거에 실검이 폐지됐던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네이버는 2년 전에, 카카오는 3년 전에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를 했는데요. 뭐 검색어를 통해서 뭐 여론 조작을 하는 부분도 뭐 논란이 됐었고, 뭐 각종 뭐 사회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야기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사람들이 도저히 검색해 보지 않을 법한 키워드들, 뭐 특정 상품,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도 검색 순위에 뭐 상위에 오르면서 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탄을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도 사회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심사 키워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화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고요. 네, 당장 네이버가 이 포털의 PC 메인 화면을 3년 만에 17일부터 개편을 합니다. 네. 또 카카오는 모바일 카카오톡의 세 번째 탭에 뷰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탭을 오픈 채팅 탭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요. 또 친구 탭에 뜨는 이 생일자들 뜨는 탭 있잖아요. 예, 이것도 뭐 입학, 뭐 졸업, 취업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기념일들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뭐 실검의 부활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건 어쨌든 뭐 이 검색 관련 서비스 매출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들 기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사업 확실히 매출이 좀 저조하거나 혹은 이 정체된 상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서치 플랫폼 매출 1분기에 0.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국내 포털 점유율을 보시면 평균 60.6%,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도 매출은 멈춰선 거고요.
카카오 다음 포털은 점유율이 4.7%,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 이용자 수 자체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1월 네이버와 다음 앱의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년 전보다 각각 4.9%와 19.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 여부도 궁금한데 네. 화면이 바뀐다는 게 수익성 개선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일단 우선 이제 보시는 게 새로워진 네이버 PC 포털 화면인데요. 디스플레이 광고 부분이 훨씬 더 눈에 좀 크게 들어온다는 네. 게 좀 느껴지시죠. 이 광고의 단가가 시간당 적게는 기존에는 이제 100만 원에서 많게는 3,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네. 평일 기준입니다. 네. 개편을 마친 오는 18일부터 하단이 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800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 네. 하단부를 높였고요. 다음으로 이 기존에 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던 이 쇼핑 탭, 이게 전면 가운데 중앙 부분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네. 올 들어서 이제 광고 매출 부진을 커머스 매출이 상쇄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커머스를 좀 더 키워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은 이제 세 번째 탭을 오픈 채팅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세 번째 탭인 뷰 탭은요, 뭐 기사라든지 어떤 에디터 창작물 같은 것에 대해서 게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광고 수익을 이런 창작자들과 쉐어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분기에 관련 매출이 또 크게 줄었는데요. 네. 이걸 오픈 채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오픈 채팅은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인데요. 네. 한마디로 좀 이용자들을 카카오톡으로 더 많이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현재 오픈 채팅 1일 활성 이용자가 대략 한 9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 뭐 오픈 채팅 방장들의 경우에는 이 검색 상위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 뭐 검색 어떤 광고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또 유료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수익도 거둘 수 있다는 건데 뷰 탭이 있을 때보다 매출이 2배 내지 2.5배 더 늘어날 것이다. 카카오는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회사 모두 플랫폼을 손봐서 좀 실적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인데 듣다 보니까 사실 걱정할 부분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네. 구글이랑 MS에서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구글이 마침 얼마 전에 이제 한국어가 가능한 AI 그렇죠. 검색 엔진 출시를 했죠. 1분기에 우리나라 이 검색 엔진 평균 점유율을 보면 구글은 29%, 네이버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예. MS 비잉 검색 엔진도 올 들어서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플랫폼 이 새 단장과 함께 이 네이버 카카오의 AI 성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주는지가 이 플랫폼 업계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일부 이근영 기자였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그 중심에선 P2E 게임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P2E 게임 허용을 위해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P2E 게임의 구조가 다단계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P2E 게임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플레이 투 원, 즉 돈 버는 게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까지 할 수 있어서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건데요. 코인은 게임사에서 발행한 일종의 기축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 이슈가 된 위믹스와 마블엑스도 각각 위메이드, 넷마블의 P2E 코인입니다. 근데 이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이게 코인은 유통되고 게임만 불법인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현재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코인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발행 주체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P2E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들은 국내 P2E 게임이 허용되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들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고 그 중심에 김
김남국 의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머니 기반 가상자산을 명문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이 시기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작년부터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분출했다며 위믹스를 둘러싼 이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E 게임, 왜 게임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해외 일부에서는 좀 합법적인 게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임업계 입장은요, 블록체인과 게임을 결합한 이 게임 산업의 발전의 한 축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유저들의 몰입도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다만 학계에선 게임사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일종의 다단계 사기처럼 P2E 게임을 구성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다단계 사기라는 게 특별히 이윤 창출의 수단이 없는데 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피라미드상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걸 독식하는 구조잖아요. 네. 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면 가격이 오르는데 이 코인을 각 게임사들이 얼마나 발행을 하는지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 폐지까지도 되고요.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유를 모른 채 급등락 속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게임사와 김남국 의원과 같이 소수의 투자자들만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에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버는 건 이 투자자가 아니라 뭐 게임사라는 이런 비판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게임사는 코인과 확률형 아이템을 결합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아이템을 쓰지 않고 하루 종일 P2E 게임을 한다고 하면 버는 돈 고작 몇백 원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게이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게임사들은 마음대로 발행하는 코인으로도 돈을 벌고 확률형 아이템으로도 돈을 버는 한편 게이머와 다수의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축에서 코인과 뽑기 이 두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건 게임 회사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기존의 게임에다가 P2E 구조를 입히기 때문에 신규 콘텐츠를 사실 개발해야 되는 그 부담감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위믹스를 이런 보유하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뛰는 겁니다. 거의 다단계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그럼 이 P2E 게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뭐 규제 완화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단 P2E 코인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고요. 또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청소년 진입 규제 등의 전제 조건이 따른다면 P2E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기존의 쇼핑 공간에 코트를 결합한 거는 없었던 시도이기 때문에 쇼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합 공간으로서 코트 보고 되게 좀 놀랐어요. 체험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테니스에도 약간 관심이 조금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서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당장 디폴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로 또 연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미국 지역은행이 급락하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소식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현재 가장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채 한도 상향 여부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9일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불발이 됐었는데요. 네. 이들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서 오늘 2차 회동을 약속했었지만 이마저도 다음 주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 디폴트라는 중대사를 두고도 좀처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은 양측의 의견차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모두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전제 조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을 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상황입니다. 예, 일단 양측의 의견 차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인 부분인데 네. 이 회동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협상 연기가 단순히 일정만 미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또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됐고 대신 주말간 양측의 실무자 회동이 진행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 수준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협상 연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간의 긍정적인 교류의 신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일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면서도 네. 이번 협상 연기에 대해서 양측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면서 시장의 우려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9일 협상 불발 이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는 강경한 발언에서 톤을 한층 낮춘 겁니다. 다만 외신들은 다음 주로 연기된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주말간 이뤄질 이 실무 협상에서 백악관 측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재정지출 감축 사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말간 협상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지만 미국 디폴트가 발생하면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있겠습니까? 네, 미국의 디폴트가 빠지게 되면 정부는 이 연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연방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그 복지 혜택도 끊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달러가 대거 풀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도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채권 시장의 쇼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비규환이 따로 없는데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증시가 5%에서 7%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임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경제학자들은 디폴트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8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GDP는 6%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에 최종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법률로 인정한 국채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추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보가 커지면서 IMF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파가 세계 경제로 확대될 거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맞습니다. 이 줄리 코제 IMF 대변인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차입 비용 증가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미국의 디폴트 상황에 대비해서 전시 상황실인 워룸을 마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디폴트 상황을 대비해서 워룸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 1회 월음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디폴트 발생 예상 10일 전인 21일부터는 매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다이먼 CEO는 부채 한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디폴트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제발 합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말 실무자 회담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전날에 미국의 지역은행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잇따라 파산한 데 이어서 미국 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뒤에 이어서 네 번째로 파산 가능성이 제기된 패괴스트 뱅코프가 간밤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30% 가까이 빠지는 등 높은 변동성에 장중에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었던 이 패괴스트 뱅코프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 은행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락이 심한 모습인데 그럼 지역 은행주가 다시 급락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뱅크런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뱅크런이 확인되면서 은행 리스크가 재조명됐기 때문인데요. 뱅크런이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합니다. 패괴스트 뱅코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보유예금 규모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까지 280억 달러였던 예금 규모는 250억 달러로 30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이는 우리 돈 4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 패괴스트 뱅코프의 매각설이 나온 직후 4일, 5일 이 이틀 동안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약 1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패괴스트의 예금 규모는 340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괴스트 뱅코프는 파산설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로 인해서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파산설이긴 한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직 파산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파산에 가장 근접한 은행이라는 것에는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패괴스트 뱅코프가 미국 내 가장 약한 은행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패괴스트가 파산할지 아니면 다른 대형은행에 인수될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은행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 디폴트 이슈까지 겹치면서 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한때는 단종설까지 돌았던 현대차 소나타가 4년 만에 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나타는 지난 198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930만 대가 넘게 팔린 국내 자동차 업계 최장수 모델입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네, 호모모토스 정재홍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는 4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 소나타 D 엣지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헤드램프를 탑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과연 과거의 소나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형 소나타는 바로 이전 버전의 가격보다 200에서 3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약 2,800만 원부터 N9 최상위 트립은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풀체인지급 변화를 줬습니다. 이른바 일자 눈썹으로 불리는 싱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속도감 있는 중형 세단을 지향하는 소나타에 꽤 잘 어울립니다. 현대차를 상징하는 알파벳 H 형상의 후면 테일 램프도 적용돼 정체성을 잘 살렸습니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창을 깔끔히 정리하면서도 정보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기어 너브 위치도 스티어링 휠 옆으로 옮기면서 센터 패시아 수납 공간을 늘렸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커진 것 같지만 전장만 4910mm로 10mm 정도 이전 버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는 총 5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고성능 N9 2.5 가솔린 터보의 엔진 출력은 최대 290마력, 최대 토크 43kg/ms 를 자랑합니다. 엑셀을 힘껏 밟으면 스피커에서 별도의 엔진음이 출력되면서 N9만의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여느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 변화에 따라 주행감은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감이 떨어졌다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해도 뒤로 밀릴 정도로 앞으로 빠르게 나가진 않습니다.
실제 현대차가 밝힌 신형 소나타의 제로백은 6.6초로 기존 DM8 모델의 6.5초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중성을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감은 부드럽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타본 모델은 신형 소나타의 N9 모델이었습니다. 고속 주행감과 빠른 반응 속도가 장점인 모델이지만 그 가격만 3,8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인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지금부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고 출력은 160마력입니다. 다이나믹한 엔진은 아니지만 8단 자동 변속기가 안정적인 주행감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서스펜션은 딱딱하지 않고 말랑한 느낌을 주는데 과속 방지턱 충격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운전 편의성을 높인 기능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차선 유지 기능은 차량이 차선을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조정해줘서 운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각종 편의 장비를 옵션에 포함시키면 1.6 가솔린 터보가 3,500만 원에 달해 신형 그랜저에 근접하는 건 부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소나타는 국내에서 매월 7에서 8천 대 팔리는 인기 차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설까지 돌며 지난해에는 한 번도 월 기준 5천 대 이상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신형 소나타가 마지막 내연기관 소나타가 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일자 눈썹으로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완성한 만큼 다시 국민차 명성을 되찾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명품과 그림, 빌딩에서 시작된 조각 투자가 이제 쪼갤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플랫폼들의 발빠른 상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꼽힙니다. 둘이 합쳐 2천만 원에 달하는 이 두 와인은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2배나 뛰었습니다. 최근 와인과 샴페인 등 고가의 주류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위스키를 사기 위한 오픈런 열풍을 보이는 등 2030의 고급 주류 소비 트렌드가 투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겁니다. 고급 주류에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 온동현 씨는 와인 투자의 매력은 취미와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와인도 빈티지 와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엄청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인 로마네 꽁띠라고, 그 와인 같은 경우 제가 한 20% 정도 수익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와인은 특정 연도의 날씨, 생산 지역 등에 따라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빈티지 와인을 마시기 위한 수요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미술품처럼 소장 가치로 값이 매겨집니다. 다만 한 점뿐인 미술품과는 달리 와인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가 형성이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같이 파인 와인, 고급 와인으로 분류되는 품종이 런던 국제 와인 거래소 리벡스에 상장돼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가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리벡스에 따르면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인 살롱드 메스닐 2012의 가격은 지난해 8개월 만에 232% 급등하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각 투자 플랫폼인 트레저러에서도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가 오늘만 어제보다 가격이 7.95% 뛰는 등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와인 투자가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급 와인 가격 지수는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는 등 금과 뉴욕 증시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과 함께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고급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와 재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와인, 샴페인 투자가 각광을 받은 겁니다. 고급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용을 하기 때문에 마시면서 이 가진 수의 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와인들의 가치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좀 다양한 대체 투자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20대, 30대 분들이 주 연령대층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국내 와인 시장은 2020년 1조 규모 시장에서 지난해 2조로 성장해 2년 만에 약 2배 성장했습니다.
특히 비싼 고급 와인을 소액으로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와인 투자가 젊은 투자자들의 흥미와 재테크라는 니즈를 모두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양질의 와인이 공급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빈티지 와인 등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조 와인 등 가품이 있을 수 있어 인증된 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고 제한적인 유동성으로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점은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재력 있고 건강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실버타운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적한 교외보다는 도심 역세권, 가격이 비싸도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73조 원에 달합니다. 10년간 3배나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에 돈뭉치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실버 산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령층이 원하는 주거 유형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도심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펼치는 고령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외곽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원한다는 건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을 넘겼지만 노인주거 복지시설 수는 337곳, 입소 정원은 2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구매력을 갖춘 고령 세대를 수용할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자 기업들도 속속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동에 짓고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 즉 고급 실버타운에 직접 가봤습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가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을 제공받고 골프, 다트,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맞춤형 구조로 문턱을 모두 없애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각 방마다 센서를 부착해 관제실에서 심박수, 호흡수 등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이 최고 22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진행한 청약에서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하고 재력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실버타운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VL 리얼에스테이트의 경우에는요, 시니어 타운의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호텔식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풀로 제공하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활동도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젊으신 분들이 도시에서 활력 있게 이제 생동감 있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사회 문화 활동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유시니어의 등장 속에 기업들의 실버타운 고급화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분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데믹 이후 직면한 실적 부진의 위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오는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3년 후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늄 톡신인 나보타의 수요 대응을 위해 3공장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3배 넘게 확대됩니다. 셀트리온 역시 미국과 국내에 4공장을 건설하는 등 양적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생산시설 투자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의 지분 확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00억 규모의 펀드를 통해 스위스 바이오 기업에 지분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다중 표적 항체 전문 기업 프로젠에 3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안국약품은 증시 상장을 앞둔 표적 항암제 전문 기업 피노바이오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잉여금 등 현금 보유액이 풍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증설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분 투자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여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꾀할 수 있어 보다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I로서 전략적 투자자 측면에서 벤처에서 얻은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도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오픈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글로벌까지도 영향을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K바이오. 이런 행보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알리코 제약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곧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2배 늘릴 수 있는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이어서 제2공장 설립도 추진합니다. 김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알리코 제약의 의약품 생산 공장. 지난 4월부터 200억 이상을 투자해 자동화 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오는 2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장에 이제 신라인을 이제 개설을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의 이런 생산 캐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증설로 생산 능력은 연간 5억 정에서 10억 정으로 2배 늘어납니다. 알리코 제약은 이번 증설로 몰리는 수요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CMO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산 증가로 인해서 위스탁 비용도 약 한 160억 정도에 하던 것을 2배 이상 약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위탁했던 22개 의약품을 자체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위스탁에서 하고는 비용을 약 한 5에서 7%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회사에서도 이익이 늘어난 그런 캐파가 되고요. 알리코 제약은 조만간 신규 공장 투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진천 공장 증설에 이어 충남 천안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신설한다는 건데 제2공장 계획을 언론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에 약 한 5,500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를 해서 제2의 공장을 계획하고 있고 1조까지 갈 정도의 그런 캐파를 만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제네릭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알리코 제약은 재작년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9%입니다. 알리코 제약은 매년 흑자를 통해 쌓은 현금으로 인수합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내후년까지 약 한 3천억 정도가 목표고요. 제약과 관련된 화장품 업계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인수합병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요즘 은행 영업점에 가면 일반 직원이 아닌 인공지능, AI 은행원의 인사를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안에 은행 창구에서 인간 행원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한국경제TV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주요 은행들의 AI 뱅커 도입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우리은행 편입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직업 보고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제시됐습니다. 이 중 은행 창구 직원은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대체될 직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은행들 역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AI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
우리은행은 AI 상담봇과 AI 챗봇을 상용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 영업점 창구에 AI 뱅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첫 시작을 저희는 지금 상담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챗봇과 상담봇이 가장 먼저 AI 뱅커의 역할로 들어간 거고요. 직접 찾아온 고객분들과 실제적인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창구에서 하시던 그 업무를 디지털 데스크에 이제 만들어진 AI 뱅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우리은행은 생성형 언어 모델을 AI 뱅커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대화를 하듯 질문하면 AI 뱅커가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건데, 오픈 AI의 챗 GPT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을 AI 뱅커에 탑재함으로써 사전에 만들어진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새롭게 생성하여 답변하게 된다는 점이 타인과의 큰 차별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화면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역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뱅커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 및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개발한 시장 분석 시스템 딥센싱과의 연계도 또 다른 강점. 딥센싱은 AI가 각종 시장 지수와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주가 채권 지수의 향후 추이를 전망하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증시 하락 구간에서 79%의 예측률을 기록해 투자 전문가 전망보다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딥센싱의 단기 투자 전략을 묻자 국채를 팔고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딥센싱은 20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금융 시장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미래의 다양한 금융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투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은행원 업무 전반에 AI 뱅커가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AI 뱅커는 단순 금융 상담과 업무 처리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무기로 금융 상담과 업무 환결 처리가 가능한 AI 상담원, 딥센싱 모델 기반의 AI PB, AI 심사역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지원한 형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부의 AI 솔루션을 구매해온 우리은행은 최근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며 시스템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우리은행은 AI 뱅커의 본질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